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추가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만 121선인 경기선의 저항을 좀 맞고 상승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미국발 훈풍에 더 사는 분위기가 지금은 잡히고 있지만 조금 전엔 매도까지 6거래일 만에 하면서 6거래일 만에 매수세가 약간 주춤해지는 모양인데요. 무엇보다 선물 쪽에 2,000계약 넘는 많은 매도가 잡히고 있어 이것 또한 시장을 다소 압박하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코스닥의 기관의 매수가 오늘 다시금 6거래일 만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장중 하락 반전에 520선 아래까지 밀렸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GDP 성장률 수정치가 2분기에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와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띄었음에도 월말 수출업체 내고 때문인지 하락 반전에서 1,110원대 여전히 아래쪽에 머물고 있습니다.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죠. 네, 굵직한 이슈가 집중돼 있어서 불확실성이 큰 달로 평가받고 있는 9월이 이제 코앞입니다. 불확실성을 활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피하고 봐야 할까요? 8월 마지막 거래일 9월을 코앞에 두고 9월 증시 전망 특별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최광혁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9월 증시 전망 얘기 들어볼까 하는데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요. 9월 증시 기대감보다는 경계감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1900 위에서 일단 출발할 것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예상하신 이유부터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9월은 한마디로 이벤트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슈들이 시장에서 알려졌다고 해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상방향 여백은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슈의 파급력 측면에서 봤을 때 하방향 여백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티은행에서 제공하는 매크로 리스크 지표를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9월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의 코스피 밴드로는 1740에서 1950포인트를 설정하고 있는데 불확실성으로 인한 상당한 여백 제한과 함께 악재 발생 시에 하단은 전저점 영역을 하회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시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두 가지 악재 해결에 대한 기대만으로 섣부르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슈의 향방이 결정되는 9월 말까지는 시장 판단을 일단은 유보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 이슈가 시작도 하지 않았고 또 않았기 때문에 경제지표나 단편적인 사실들로 판단하기에는 이슈의 연결성이나 파급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슈가 지나치게 많다 하셨는데 9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은 한 몇 가지 정도 어떤 이슈들이 될까요? 예, 향후 매크로 환경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이슈로 7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G20 정상회의가 9월 5일과 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공조에 대한 지속 가능 여부와 또 선진국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선행적 판단의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진국이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잭슨홀 회의를 통해서 미국 경제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서 신흥국과 미국 간의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두 번째로 미국 의회 회기가 9월 9일에 시작되는데 이 시기부터는 부채 한도 상향이 논의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긴급 자금 확보로 9월 2일 노동절 휴일까지 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는데 여전히 부채 한도 상한 이슈로 연방정부의 폐쇄나 또 신용등급 하향과 같은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존재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준의 QE 축소 가능성이 9월에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FOMC가 열리는 17일과 18일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 연준의 QE 축소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모두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점입니다.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이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자금 유출에 따른 변동성 확대 그리고 신흥국 경기 성장률 부진에 따른 수출 악화는 우려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9월 22일인데 이날은 독일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지만
집권 보수당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 영역입니다. 추가적으로 이탈리아 정치 리스크와 그리스,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 관련 검토도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본의 소비세 인상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7월 21일 참의원 선거 결과 아베 내각이 안정적으로 집권했지만 엔화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상에 대해 지지부진한 입장을 보인다면은 아베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믿음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반응도 사실은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 8월 21일 있었던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점차 강해지면서 이란과 러시아의 반응 그리고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은 대포 소리에 주식을 산다라는 격언을 이행하기보다는 사건의 진전을 관찰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시장의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외환위기를 걱정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9월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시장의 우려는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9월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무려 7가지가 된다고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시각 기준으로는 추석 전후로 해서 9월 총선 또 미국의 FOMC 회의 편하게 쉴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연준의 QE 축소가 소위 양적 완화 테이퍼링이 9월 달에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시장의 호재다라고 생각하시는 쪽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지요? 9월에 이루어지면은 사실 9월에 나타났던 심리를 압박하는 변수가 네. 일단은 풀렸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1월과 12월에 미국의 소비 시즌을 조금은 편한 생각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길게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테이퍼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압박감이 뒤쪽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 시즌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평가를 훼손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질 끌고 언제부터 양쪽 하나 축소 또 들어갈까 시장이 불확실성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예 해소되는 것이 편할 수 있겠다 이런 이유에서군요. 자, 그럼 9월 전략을 좀 세워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슈가 많기 때문에 아까 이제 모두의 판단을 좀 유보하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변동성을 좀 활용해서 매매를 한다면 어느 쪽을 매매해야 됩니까? 9월 주식시장 접근에 있어서 조금은 신중하게 대응하라고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9월 리스크들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까지 모두 반영됐다고 하기에는 이벤트가 좀 복잡하고 예측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9월 추석 연휴까지 끼어있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에 실시되는 FOMC 회의와 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실시되는 독일 선거까지 연휴 이전에 주식시장에 접근하기에는 심리적 압박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시장 접근에 있어서 연휴 이후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특정 섹터에 대한 대응보다는 시장 심리 및 이익 측면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별로 대응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는 만도나 금가격 상승으로 실적 기대감이 있는 고려아연, 그리고 3분기 애플의 수주 모멘텀으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인터플렉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삼성 SDI와 현대 미포조선과 같은 종목들은 접근할 수 있는 유효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깔끔하게 추석 연휴 이후 정도에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 시기와 매매해볼 만한 종목 4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9월 전망 들려드렸고요. 이번엔 시각 현재 수급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치고 수급이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 하는 느낌이거든요. 특별히 선물 쪽에 앞서 전체적인 수급부터 들어볼 텐데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6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잠깐 매도하는 모습도 보였고 일단 어제만이 사설인지 매수 강도도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코스닥에 6거래일 만에 관심을 보여주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사실 아침까지는 이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순매도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코스피 쪽은 순매수로 좀 돌아섰고요. 코스닥과 선물 쪽은 아직도 순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 아침에 좀 코스피 쪽에서도 매도가 나올 때는 일단은 오늘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겠구나, 오늘 정도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오겠구나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여지없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쪽에서
재차 좀 순매수로 완전히 좀 터닝을 하면서 일단 지수 자체도 좀 굉장히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괴리 격차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형주 쪽에 매기가 형성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수급을 시발점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도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에 매도세, 그리고 코스닥 쪽에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의 어떤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기관이 오랜만에 좀 코스닥에 관심을 좀 갖고 있다. 역시나 그 주체가 뭐 연기금 뭐 이런 쪽 주체들이 조금씩 순매수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역시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 입장에서도 여지껏 좀 외국인을 따라서 많이 좀 담아놨던 입장들이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고는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조금은 하고 가려는 모습이 아닐까. 사실 코스피에서 조금 매물들을 내놓는다고 해도 선물 쪽에서 매수 포지션을 좀 잡는다면 뭐 그렇게 큰 어떤 손실이 나는 구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역시나 해칭을 굉장히 좀 잘 해놓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관 역시도 오랜만에 좀 코스피 쪽에서 좀 몸을 좀 가볍게 하고 가려는 움직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기관의 매수세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중소형주와 대형주 간의 괴리가 좀 생겼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한은 분명히 조금 기관도 코스닥 쪽으로 좀 매기를 형성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과 선물 쪽에서 순매수로 좀 일관을 했었는데 코스피 쪽에서 좀 매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역시나 장중에 매물들을 좀 쏟아내면서 외국인이 그 매물들을 좀 받아가는 모습을 좀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이 외국인에게 조금은 더 넘어간 오늘 하루 장세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외국인 기관 개인 순으로 속내를 한 줄로 좀 요약해서 들어보고 싶은데, 전일 외국인이 4,600억 원 이상의 현물을 순매수해 준 것은 단순히 S&P 루머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늘 왜 매수 강도를 이렇게 낮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외국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었지만 한국 시장에 대한 뭐 선침해도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외국인의 심리 상태를 좀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은 그래도 아시아 시장에서 그나마 좀 잘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사실 아시아 시장이 좀 위협감을 받았을 때 그래도 잘 버틸 수 있는 시장이 바로 한국 시장이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수급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아침까지는 그래도 외국인도 좀 오늘은 한번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는데 그 생각을 좀 여지없이 좀 깨트리고 재차 좀 순매수로 돌렸고, 코스피 쪽에서도 순매수폭을 좀 늘려가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뭐 전혀 쉴 생각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좀 매도세를 보이면서 그에 따라서 좀 매물들을 좀 내놓는 모습. 최근에 기관이 외국인을 좀 많이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일단 기관들이 오늘 아침나절에 외국인의 어떤 매도를 좀 보면서 매도 포지션을 좀 내놓긴 했는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또 상반되는 대형주 현물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것도, 지켜보는 것도 좀 재미가 될 수 있겠다. 외국인과 기관의 상반된 포지션이 오랜만에 좀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 따라서 좀 매수를 했었고요. 코스닥은 좀 터닝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매수를 했었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아침나절에 외국인을 따라서 계속 매수하던 모습을 지금은 일단 물량들을 외국인한테 좀 거의 다 뺏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좀 밀렸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에 대한 논리로 계속적으로 매수 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결과론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현물 포지션이 수익 구간이 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히려 개인들은 이제 계속 코스닥만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아까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수익률 격차, 대형주는 되고 중소형주는 힘든 국면이 향후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대형주 쪽으로 매매를 더 좀 활발하게 해야겠군요. 네, 일단 미국 경제 지표와 전쟁 개입, 이 우려감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일단 미국장은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네.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력의 변동성, 시장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쯤은 시장이 좀 한 번쯤은 쉬어갈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일단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급격하게 좀 바뀌면서 시장은 오히려 다음 주쯤에 쉬는 타이밍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쉬는 타이밍이 좀 한 번은 올 수 있는데 뭐 많은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뭐 잠깐 수준의 어떤 쉬는 고점에 대한 피로 누적 이런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격차가 좀 커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거의 뭐 한 20% 가까이 좀 조정이 왔는데 대형주로 넘어갔을 때 20%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20% 정도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중소형주로 모두 정리하고 대형주로 넘어가는 것이 맞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타이밍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형주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여유자금이나 가지고 계시던 현금으로 공략을 하셔야지 뭐 중소형주를 지금 팔아서 넘어가겠다.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를 좀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나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업종으로는 뭐 조선, 자동차, 화학 사실 조선하고 화학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이 자동차 업종은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트렌드가 자동차 업종이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이 조선 자동차 화학은 조금 계속적으로 좀 강할 수 있는 업종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중소형주 지금까지 부진했다고 되는 대형주로 지금 갈아타기엔 조금 늦은 감이 있으니까 좀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실성 있는 대안이죠. 사실 김근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6개월 연속 다시 사주곤 있는데 선물 쪽은 2,000개에게 육박하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더 자세하게 전략까지 짜볼게요. 주쌤 만나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결국 250대를 터치했고 오늘 아침에 251대까지 251.70까지 올라갔다가 외국인들의 매물이 조금 많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개인들은 반대쪽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전략이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 같이 좀 팔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 주를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네. 어제 시장 종가가 일단 종합지수와 선물지수는 왜곡이 됐다 먼저 결론을 드리겠고요. 그 속에서 왜곡된 부분의 슈팅을 바로 정말 적나라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다시 개인들이 속임수로 위쪽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속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은 송구스럽지만 하방이다라고 말씀을 결론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해외발 긍정적, 그러니까 해외 자체도 지금 뭐 크게 요동을 치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 뉴스 플레이가 좀 나올 것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내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제가 어제의 왜곡된 종가, 그 다음에 어제 야간 선물의 모습, 그리고 오늘장 오전 10분까지 만들어진 패턴, 3박자가 모두 다 시장의 지난 1조 4천억 이후에 제가 그랬죠. 물려 죽어도 매수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세 하락론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나왔고 현재 아쉽지만 또다시 고점 터치가 깨끗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일장의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키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도세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주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투신 쪽에서 플레이 자체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진폭 자체가 약한데요. 그렇다라고 지금부터 고점 매도 때려서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몇 피 정도 대박을 내는
그 포지션은 아닙니다. 오늘 자체적으로 시장의 위아래 흔들어내는 것은 갭 이후에 그냥 만들어지는 패턴이다. 그렇게 큰 공포는 지금 느끼실 필요 없는데요. 전 결론적으로 오늘 매수 잡는 어리석음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옵션 시장 쪽이요. 오늘 출발할 게 아무것도 없다. 네, 지지선은 일단 하나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고, 우리 최혜리나 아나운서를 비롯한 시청자분들 모두 다 혹시 저 외국인들의 트레이딩 룸이 한국에 어딘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미국에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수억을 들여도 가서 저들을 어떻게 자로잰 듯이 시장을 이렇게 왜곡된 것도 제자리 갖다 놓고 다시 그 왜곡된 자리 정상치로 만들어 놓는지 정말 가서 좀 배우고 오고 싶을 정도니까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아까 양봉 자체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는데, 자 먼저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요, BCI 쪽에서 들어올리는 속도 자체가 최근에 이제 베이시스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건 아직 신호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백워데이션 상태가 딥 사이즈, 즉 마이너스 1.0 이상 부분으로 나와서 아쉬움들이 도래될 정도로 좀 빠져 있다가 그 이후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패턴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전반적으로 매도 포지션이 유리가 될 때 외국인들의 현물 쪽의 매수는 대차 잔고에 대한 환매수 청산입니다. 일단 한머니들의 일부가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 그 명분은 뭐 제가 지금 현물 쪽을 잡아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샘플러스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공개 방송 시간에. 그래서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미비하고 매수 우위 쪽에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 방어 쪽은 상당히 약하다. 현재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상으로 좀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걸 조금 짧게 한번 보겠는데요. 1분 봉을 하나 놓고 보시면요. 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어제의 왜곡된 요 패턴에서 갭을 만들었고,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도래를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급속도로 빼버렸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나온다라면 시장은 발목 잡힌다. 대놓고 적나라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매수를 잡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고점에서 매도 때리시는 게 한 땀 한 땀이라도 가져오실 수 있는 것이지, 매수를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히게 잡을까, 그 자리도 잡아는 드릴 거지만 현재 기준에 거래되고 있는 250대 중반부에서는 매도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대응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점 징후, 뭔가가 하나씩 우리들 표현으로 오렌지의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오렌지가 저희 어머님을 비롯해서 저의 여동생을 비롯해서 오렌지 까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쌤은 제가 안 까먹습니다. 까주셔야만 먹는데요. 그만큼 그 하나하나씩 양파 껍질, 오렌지 껍질처럼 지금 고점 징후가 조금씩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 얘긴즉슨 예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무서울 만큼 240짜리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제가 다음 주부터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24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위로 15p에서 20p, 밑으로 15p에서 20p가 열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저들의 출발점은 외국인과 기관의 드라이브 자리는 240입니다. 거기서부터 누가 어느 쪽으로 배팅을 시작해서 슈팅을 나가느냐가 바로 이번 물에 대한 행사 종가가 될 것이고, 이미 이번 9월 동시 만기 1차 지수 때 결제 지수라고 말씀드려야겠죠. 코스피 200 기준. 이미 1차는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파악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지금 노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다음 주부터 작은 플레이가 나올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변동성 준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겠고요. 추세, 여전히 지금 현재 시장은 추세가 완벽한 추세가 아닌 비추세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외국인들 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투신 버리겠습니다. 외국인들만 보시고, 외국인들의 강도가 강화되면 될수록, 자, 기관계가 추가라 매수를 해주던, 개인이 매수를 해주던 신경 쓰지 마시고, 외국인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무조건 여러분들께서는 매도를 때리자. 그것도 괜히 추격으로 음봉 때리지 마시고요. 고점 윗꼬리 때리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마지막 말씀드리면, 자, 상단 자체가
원고를 보내드릴 때 이 자리, 자, 어제를 감안하고 시장에 자금이 들어온 플로우를 계산하면 251.35가 이번 슈팅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245대 초반부와 246대 초반부. 자, 초등학교 3학년이 가장 무서운 건 고학년으로 가면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어떡할까요? 모니터에 레이저 쏟겠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건 초등학교 3학년도 알고 있는 자리는 고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47대가 넘어서부터 프로의 영역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재 프로의 영역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상승폭인 252쪽에 대한 되돌림 상방 쪽 패턴들이 만들어지었지만 어제의 마지막 왜곡이 역시나가 어쩌나 라는 싶을 정도로 제자리로 회귀하는 패턴이니까요. 현재 여러분들께서 251.35를 고점징후로 좀 인식하시는 게 좋겠고, 위쪽으로는 모두 다 오늘 기준의 오버랩이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로 전환되지 않으면 무조건 오버랩이다 감안하시고요. 자, 중간 지점은 250.55를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께서 요게 요렇게 밑에서 지금 형성되죠.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서 요렇게 내려와서 안착이 나오면 매수를 짧게 잡으실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 자, 그런데 주쌤은 매수 안 잡습니다. 오늘 매수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손가락 빨아도 되고요. 하루 쉬어도 됩니다. 쉬는 것도 전략입니다. 굳이 저의 피와 노동의 대가의 자금을 함부로 시장에 자선사파기 싫다라는 뜻이라 강력히 말씀드리겠고요. 틀려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절대로 매수 잡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하단 밴드 249.00으로 지금 설정을 좀 해드리는데요. 자, 이 부분 혹시나 하는 부분 때문에 옆파치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최고로 지금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아래 진폭이 좀 줄어드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일봉상의 지수의 위치는 요런 단봉 모양, 즉 변동이 크지 않은 요 상태, 지금 딱 보시면 음봉 십자 도지거든요. 몸통이 약한 요 모양으로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몸통이 커질 확률은 현재 오전장 수급 패턴에선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고점 매도만 보자. 그리고 외국인 매도 강도만 보자. 현물도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선물 관련된 보다 정확한 타이밍의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검색창에 쌤 플러스 치시고 들어가시면 주쌤 김도영 멘토님의 온라인 방송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깔끔한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1910선 중반, 코스닥은 520선 회복을 노리곤 있지만 아직까진 아닙니다. 업앤다운 특징주 보여드리죠. 네, 오른 종목 가운데 오늘 아침부터 예고된 소식이었죠.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소식에 호텔신라가 업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음봉으로 전환됐고요. 나머지 두 종목 모두 다 상승폭이 약간 줄어서 갭상승을 하긴 했지만 음봉을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하지는요, 주방 리모델링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수혜주라고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답 GDS가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 역시 장중한테 7% 급등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 있습니다. 네, 이번엔 다음 주입니다. 우리 ETI 거래 정지가 풀리고 거래가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해서 하한가에 자꾸 들어가려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살짝 풀려있는 상황이고요. 분할 지상장 이틀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NH엔터는 지금 이틀 연속 하한가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4일 연속 급락하면서 지금 주가 5만 원이 붕괴됐습니다. 이번 한 주 20%나 빠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업 특징주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계양지점 원상준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호텔신라 호재 안고 오늘 많이 오르는데 상승폭은 조금 줄어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 부탁드려요. 예, 호텔신라가 이번에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됨에 따라 기관과 외국인의 바스켓 매매 주문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 중인데요. 이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이번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인 방한 원정 쇼핑의 대표 수혜주로서 장기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음봉 지금 67,600원 음봉 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바스켓
기관과 외국인 바스켓 주문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은 7만 원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7만 원 부분에서의 그 매물 부담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 7만 원 정고점 돌파 확인을 하시고 매매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츠입니다. 그 정부가 8월 28일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그 대책의 핵심은 전월세 수요자들이 자기 집을 사게 하자인데요. 우리가 통상 보면 전월세 들어가는 집은 따로 리모델링 같은 걸 잘 안 하잖아요. 하지만 내 소유의 내 집을 사서 들어가게 된다면 좀 연식이 오래된 집의 경우엔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신경 쓰는 곳이 주방입니다. 동사는 주방 빌트인 레인지 후드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업계 1위의 기업으로 이번 부동산 대책 수혜주로 충분히 부각될 만한 기업입니다. 동사의 경우 실적 부분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 이슈의 테마로 부각될 수는 있으니 충분히 단기 대응 매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 역시 음봉 지금 형성을 하고 있죠. 거의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3,830원에 대한 지지가 일단은 나와줘야 됩니다. 장중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 그 지지를 확인하시고 분할 매수를 접근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좀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매수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대덕 GDS입니다. 대덕 GDS 같은 경우에는 전일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 영업이익은 233%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는 타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적은 동사의 실적의 불확실성을 한 번에 뒤집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향후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가 되면 삼성전자 의존도가 낮은 동사의 경우에는 더욱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근데 이 종목 역시 오늘 이제 많이 떠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큰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아직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 더 오면은 매수하실 수 있으니까 이 종목 역시 오늘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업특징주 3종목 가운데는 살만한 종목은 현재가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호텔신라는 7만 원 넘어가는 거 보고 사자라고 해주셨죠. 원상준 대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ETI, NH엔터, 셀트리온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LED 백라이트 유닛 쪽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 우리 ETI 지금 실적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거래가 오늘 재개됐는데 급락하네요. 예, 거래가 재개됐는데 오늘 뭐 실적 부담 악화라든지 투심이 굉장히 무너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450원 정도 빠져서 12% 빠진 3,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전날 그 3억 미만에 따른 상패 사유로 거래가 정지되었고 그것을 정정 신고를 하면서 오늘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그 정정 신고를 했는데 매출액이 약 6억 원 정도, 분기 매출액이 6억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분기 매출이 6억 원 정도 나온 상황에서 현재 시가총액이 1,345억이라는 점은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ETI에 대한 저의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늘 뭐 지금 하한가를 가진 않았지만 지금 마이너스 12%권 내에서도 뭐 좀 매도를 하시는 편이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어저께도 제가 발표를 했고요. 이틀 전에 이제 재상장이 되었지만 그 NHN 엔터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의 10만 원 부근까지 나온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하한가는 탈피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뭐 하한가 따라잡기라든지 이렇게 뭐 좀 공격적인 전략을 추구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지금부터 뭐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2천억 가량 뭐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본업인 그 웹보드 게임 쪽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한 14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뭐 10만 원 부근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입니다. 현재 3,050원 빠져서 5.7% 정도 빠진 49,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내용은 그 삼성의 바이오 계열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그 류마티스 관절염 항체 신약인 그 레미케이드의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기 위한 최종 단계인 제3상 임상 실험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삼성 쪽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경제 상대가 많아지면은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조금은 비중 축소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빠졌다고 해도 뭐 여기서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우선 비중은 좀 줄이고 가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이렇게 밀릴 줄이야. 우리 ETI 어떻게든 빠져나오자라고 하셨고 셀트리온도 비중 축소 내지 매도. 무엇보다 NH엔터가 이제 트레이딩 해볼 만한 가격대를 보여줬다라고 매수하라라는 추천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도 약보합은 아니고 그냥 강보합권 정도 소폭 오르고 있고요. 우리 역시 그러한 분위기인데 중국장이 열렸습니다. 분위기 알아보죠.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100선 정도에 머물고 있는 중국 상해종합지수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도 전해주시고요. 9월 중국 증시 전망도 간략하게 들어보고 싶네요. 예, 먼저 오늘 중국 증시는 2100선 내외 혼조장성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 종합주가지수 2097.7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부하권 혼조장세 움직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8월 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자 금융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대출 증가세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보유세 부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면서 세제를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발전개발위원회에서는 물가 상승 통제 가능 수준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외국계 기관들은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중국 경제가 꾸준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9월 같은 경우 이번 주 일요일 날 8월 제조업 구매 담당 지수의 발표가 있는 만큼 이러한 발표에 따른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날 있을 중국의 무역 수지 등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경제 지표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선될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될 수 있는 만큼 2100선 내외의 기간 조정 장세 이후 이러한 지표 발표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6월 저점을 찍고 나서 7월 반등했고 8월 달도 한 5% 정도 올라왔는데 또 한 번 9월을 맞아 중국 증시가 지표 호조세를 바탕으로 레벨업 할 수 있을지 같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준의 차트 메인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메인들이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또 매수세로 전환을 해주면서 지금 450억 정도 매수가 잡힙니다. 자, 연기금이 이랬습니다. 1920포인트 터치하자마자 바로 확 매도를 던져주면서 지금 연기금이 540억 정도 매도가 잡히네요. 자, 선물 상황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선물 상황 역시나 많은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수에 대한 연기금 고점 부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연기금이 매도가 조금 나와주고 있는 걸 봐서는요. 조금 1900포인트 윗부분에서는 기관들의 차익실현 물량들에 대한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제는 잠깐 보여줬던 외인들의 매도 패턴, 포지션 자체도 크게 조금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역시나 조금 이게 이제부터 살펴본다면은 오히려 지금 동시만기가 9월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선물 물량들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시험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위로 슈팅하기보다는요. 지금 조정을 거친 이후에 약간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대응하시고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지금 시점부터는 코스닥이 좀 더 안정적으로 상승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이 돼요. 좀 더 3분기 실적 중심으로 한 코스닥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좀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턴 어라운드들과 3분기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로 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세 종목이고요. 역시나 이 종목들 실적이 다 좋은 종목들 가지고 있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캠트로닉스, 효성, 파트론 이렇게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한 2.5%, 3% 정도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효성도 역시 거의, 효성은 소폭 마이너스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재가 부근에 있습니다. 자, 이 세 종목들, 지금 파트론이 오늘 다 이 세 종목이 올라주고 있는데, 파트론이 그 중에서도 조금 잘 올라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다시 천천히 상승을 해줍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외인들의 수급과 더불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에서 좀 더 이 QE 축소에 대한 우려감, QE 축소가 일어나면 당연히 IT 관련주들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같이 간다면은 실적 3분기 이어서 4분기 실적까지 또 한 번에 강한 흐름이 기대되기 때문에 바닥권을 좀 확인한 모습에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 그럼 당연히 IT 부품주들도 가야겠죠. 상승을 줘야 됩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파트론도 역시나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이 이끄는 모습입니다. 자, 파트론 차트 잠깐만 볼까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135만원대 흐름이고요. 파트론이 지금 1% 정도 상승을 줘서 한 1,800원, 18,000원대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자, 삼성전자 전 고점 라인 뚫고 강하게 반등 주면서 130만원 위로 슈팅을 했죠. 파트론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전 고점 라인이 얼마죠? 19,000원 정도 좀 안 되는데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네, 코스닥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외인들 매도 지속되는 상황인데 다시 들어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서 그 중에서도 IT 관련 부품주들은 조금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파트너 추천드렸던 거고 수익이 소폭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갈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종목은요. 역시나 하반기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차트의 그 단계적인 바닥권 약간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한 종목은 실적 괜찮게 나와줬고요. 어저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바닥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바닥 확인 반등형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인성정보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의 흐름부터 좀 살펴볼게요. 제가 1차 조정이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1차 조정 이후에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21선을 굉장히 오랜만에 터치를 했습니다. 7월 중순부터의 차트 바닥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었고요. 꾸준하게 3,000원 후반대부터 해서 지금 6,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주가 흐름이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 지금 한 21선 터치하면서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준다면요. 어느 정도 조금 이 N자형 곡선을 그려주면서 반등이 나와줘서 1차적으로 도달 가능할 거라 생각되는 구간 자체는 한 6,000원 이상 정도가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하게 실적이 굉장히 또 좋아지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큰 폭의 상승을 조금 기대해도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인선 정보는요, 조금 길게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 차트 이제 1차적인, 2차적인 반등 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매수를 좀 하시면 어떨지 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네, 캠시스를 한 번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손절했었습니다. 손절을 했다가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매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캠시스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역시나 실적,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 괜찮고요. 3, 4분기 실적 역시나 또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뭐가 있죠? 네, 삼성전자의 파트론이어서 역시나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도할 거란 말이죠. 캠시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다시 상승을 주도하면서 20일 전에 다시 올라타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약간 올랐다가 밀리긴 했는데 바닥을 좀 확인한 상태입니다. 실적이 나와줬기 때문에 또 이제 어느 정도 바닥. 근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을 준다면요. 전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2,700원 정도 수준인데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전에 추천을 했을 때가 한 2,600원 정도였나요? 추천하자마자 네, 손절가 이탈해서 좀 정리했던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다시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긍정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데도 나쁘진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려볼까요? 자, 인성정보와 캠시스 중에서 굉장히 조금 두 종목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캠시스는 바닥을 찍고서 다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성정보는 신고가 패턴을 그리는 모습에서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둘 다 실적은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요, 가는 놈에 한번 배팅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인성정보에 배팅 걸어볼게요. 자, 인성정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 5,690원인데요. 5,690원인데요. 5,710원 정도의 바로 위에 호가창이 있네요. 5,700원 정도까지만 사겠습니다. 5,700원이요. 5,700원에 딱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700원 아래로 좀 사주세요. 자, 그리고 반등이 나와줄 경우에는 전 고점 라인, 지금 현재 6,200원 정도인데요. 6,000원 정도까지만 가면 저희 목표가 달성합니다. 현재가에서 3% 목표가 조금 제가 기대를 해보는 종목입니다. 더 가져가셔도 되지만서도 단기적으로 한번 치고 먹고산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정보 좋은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농후한 차트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서 21선 타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인성정보를 말씀을 드렸고요. 3%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윤의 차트 뮤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 상승 전환 아니지만 코스닥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기관이 코스닥에 6거래일 만에 매수하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과 자동차 부품주를 사고 있는데요. 현재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며 한일이화가 13%에 달하는 급등을 신고가 상황에서 해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저희 이어지는 뉴스마켓 시간에서 자동차 부품주 집중 다뤄볼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